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그런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가 지났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적 어떤 선택이나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유튜브에 의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찍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이 구독자 수라고 하는 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잘 때까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이 정신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 알고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넘어가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이제 사로잡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의 신념과 믿음, 종교화되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고 있거든요. 신앙의 영역으로 그렇죠. 갔죠. 그게 예. 지금 그 김어준 채널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교주화가 된 게 아니냐. 시민이 구독자가 그것이 신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눈 뜨고서도 우리가 코백한다고 하는데 보면 너무나 뻔한 일들이지만 이 뻔한 일들을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사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냐 하면 그런 엄청나게 그 대형 스피커가 밤낮으로 어떤 확성기를 틀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이해관계, 특히 어떤 뭐 패거리 정치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김어준 채널 보세요.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 똑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정청래 씨가 그리고 어떻게 대표가 됐습니까? 그 안에 대의원들에게 의해 가지고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게 그 동료들에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무슨 뭐 1인 1표제도 하고 뭐 또 당원 민주주의여 가지고 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새로운 학교 설계 같은 걸 했던 사람인데 이런 예를 네. 들면 어떤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그 교사가 200명이야. 근데 180명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연임을 하고 싶어. 20명 가지고는 연임을 하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한 표로 참여해 가지고 교장을 뽑겠다는 거야. 이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야.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참칭하지만 네. 동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깥에 있는 여론을 동원만 하게 되면 이제는 이 유튜브 시대에는 네. 그 집권 여당도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것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사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씨는 이런 1인 1표제 같은 걸 도입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 얘기를 느닷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 제도예요, 그게. 그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게. 네. 그것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누구죠? 박 원내대표였었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 아주 숙고와 토론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계된 그런 디자인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인 1표만이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대의원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악마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의원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대의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를 주장을 그래도 반론을 전하면 이 지금 당원들이 뽑은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고 이 당원들이 원래 원했던 것이 1인 1표인 건 맞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60대 1이었던 걸 20대 1로 지금 줄인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대의원의 영향력을.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을 때, 원내 대표를 뽑을 때,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을 때까지도 지금 당원들의 표심을 넣어달라는 게 민주당 당원들의 주장인데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뭐 조작이나 선동을 했다고 거기에는 볼 수는 굉장히 없는 중요한 거 게 아니에요? 빠져 있죠. 이게 숙이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씨가 지금 도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숙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 이 관점의 차이를 보장하는 것, 의견의 다원성,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체예요. 근데 이 정청래 씨의 당 운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수기적 과정을 거세한 채 그런 것들을 앞에 과정이 없는 거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동료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그럼 너의 생각은 어디서 이렇게 온 것이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은 10년 동안 딴지 게시판에다가 1000번 이상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대표가
자기 당을 위해서 그 당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표로서 책임 당원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네. 외부에서 있는 그 어떤 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에 마치 조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 몸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뭐 글을 쓰고 거기에 있는 여론이 국민과 시민 전체 여론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로잡힌 정신 속에서 이렇게 수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폭탄처럼 터뜨린 다음에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절차가 전부 다 제외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고 나는 1인 1표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혹은 뭐 대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이제 뭐 개파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관점이 다를 수도 관점이 있고. 다를 수도 예. 있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아까 이제 세 개의 쿠데타를 얘기해 주시면서 정청래의 쿠데타라고까지 이름 짓기는 너무 좀 과하진 않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이, 그건 이제 네. 판단의 표현에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다른가요? 저희 레거시 미디어가 담기엔 너무나 도발적인 주제. 아니, 왜냐면 그러나 쿠데타라고 명백한 이런 형태의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네. 거야. 근데 이제 저의 관점은 네.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이 JTBC는 네. 그냥 1인 또 미디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네. 1인 저기 처음 여기에 진출한 거야, 제가. 이게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시사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까 뭐 거의 백과장면과 같은데 네네네네.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의 약간의 그 차이는 네. 그리고 제 채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음. 저는 원래 그 시사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어떤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약간 철학적 구조라든가 큰 구조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철학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맥락에서 보고, 예, 그다음에 점으로 보는 것도 이제 네. 선으로 보고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들인데 기존의 이런 시사 채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들이 정치라고 하는 걸 좁은 의미의 어떤 권력 게임의 문제로 본다든가, 예. 어떤 그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든가. 네네. 그러나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어떤 사회로 가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런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굉장히 문명론적 구조 속에서 이것을 보는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꼭 맞다고 얘기하는 예. 것이 아니라 근데 아니, 저한테는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또 네. 질문해보자면 아까 세 가지 쿠데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는 오늘이면 일단 1심의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래도 일단락이 될 것 같고 선거가 나오면 조희대의 쿠데타는 사법개혁으로 지금 어떻게 반론을 쳐보려고 하는데 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럼 당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이제 과제죠. 과제인데 이 두 번째 쿠데타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네. 사법 개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청래 체제에서 이 민주당에서 겨우 몇 개 통과시킨 것 어떤 개혁적 법안 통과시킨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나와가지고 이거는 조희대가 뽑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정치 쇼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법원 전체가 조희대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권을 외부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결국은 완전히 누더기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법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한다는 거야. 이런 기만적인 게 어딨어요. 이건 법원 전체의 불신에 의해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등장을 했는 건데 조희대가 직접적으로 인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법원장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조희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법원 전체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이게 완전히 이게 사기예요. 이게 그냥 정치 쇼를 하는 거야. 이런 저 같은 사람의 눈치에서 볼 때는. 맞아요. 저는 누더기가 네? 됐다라는 말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추천권을 누가 갖는 거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네. 추천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식의 수정을 거듭했던 건데 네. 그럼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법부는 네.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입법부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면은 사법부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헌법을 넘어서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법적 체계 안에 충분히 가능하죠. 아. 예. 법률이라고 하는 헌법적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예. 왜냐하면은
내란 전단 재판부에서 벌어진 그 논란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의 구성을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도 뭐 엄청 여기 저기 법안에 개혁 법안을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거품을 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다 속임수가 뭐냐면은 네. 이분들은 또 뭐 조이대 씨가 예규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것도 아니야 정식적으로 그 안에서 뭐 아내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추천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환영 성명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품을 물면서 이 사법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레디컬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의 그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저희 나름의 해석이 있어요. 이런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사법 개혁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무늬만 지금 사법 개혁의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의 결과로서 최근에 이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김건희 씨고 몇 년 받았습니까? 막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국면에서 저는 그 제 채널에서 그랬어요. 저 계엄 끝난 다음에 계엄이 있은 다음 날 제가 그때 구독자는 몇백 명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황당한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저 조이대라는 사람이다.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에 제가 그 채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냐 했더니 평소하고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동태 눈을 하고 저런 놈이 있나 지금. 이런 헌법의 체계가 무너지는데 네. 국가의 최종 이런 보루가 되는 사람이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저자가 너무 이상하다 나는.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법부는 지금 7, 8개월의 과정 속에 어떤 형태의 데미지도 입질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국가의 이 지금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데 있어 중요한 파수꾼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죠? 또 내란의 어떻게 보면 지금 동조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당한 그 지금 그 의심을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냥 사회의 그냥 원로이기도 하잖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그 국가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 어떤 그냥 정신적인 어떤 지주로서도의 어떤 그런 발언도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무런 못했다.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고 이 사람은 아무 데미지도 입은 게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의 결과로서 이런 형태의 지금 재판이 나온다고 봐요. 네.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럼요. 그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는 뭐 정도가 좀 약할 수는 있으나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함 교수님의 설명은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는 그때 있었지만 예. 그것은 미수에 그쳤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지금 환기해야 될 몇 가지 고쳐야 되는 중요한 뼈대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어떤 그곳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사법부도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약간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사법부에 대해서 아니, 정청래. 당내에. 당내에 당내? 대해서 예. 예. 이 문제는 예전과 같으면 이런 문제는 당내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건 이제 당내는 당내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명백한 문파의 회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보거든요. 협당 프로젝트라고. 문파 회기를 위한 프로젝트. 예. 근데 왜 조국 대표하고 그걸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합당 무슨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다시 또 이런 것들을 약간 또 걸고 갔는데 네. 이런 것도 얼마나 사기적입니까? 지금 합당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보가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의총을 하고 나와가지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합당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왜 조국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시민의 의제가 아닌데 왜 니네들은 그걸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시대의 지금 명령은 이재명 정부가 가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잘해가지고 실질적인 형태의 삶의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그걸 서포트해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있는 한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관찰한 거는 네. 이 자들은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죄로 덮는 자들이거든요. 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동료 의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속인 거예요. 이게 네, 가까이 네. 갖고 있는. 시민의 의제도 아니고 국민의 의제도 아니에요. 대통령의 의제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을 또 참칭하는 이런 방식의 또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대통령도 합당을 원했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그런 하니까요. 것도 네.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없어요, 그죠? 이자들은 근데 뭐 죽은 이해찬 의원의 뭐 그것도 들고 나와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유시민 씨도 얘기를 하는 자니까 초상화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쿠데타로 봤기 때문에 쿠데타는 진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진압을 해야죠. 그냥 이거를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왜 그 작은 채널을 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냐면은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평가의 입장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저도 참전했다고 봐요. 이 문제만큼은 네. 왜냐하면 이것이 네, 네. 저는 어떤 진영이나 어떤 그 정치권의 지들만의 권력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보세요. 지금 그 12.3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예. 사랑이 꽃을 피려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정치에도 이 정치가 꽃을 맺으려면 부합되는 정치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12.3 그 계엄의 그 밤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 타고난 리더십이 없었으면은 그 1분, 2분의 차이에 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발휘했었던 이재명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민이 거기에 나왔죠.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 호출시킬 수 있게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인 스킬을 그 위기에서 발휘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 지금 이루어진 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그 성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당내에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당이냐면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네.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예. 해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벌써 20년, 30년이 된 얘기인데 네. 그게 거슬러 가면은 이게 기본적인 뼈대는 여기 구성이 사회 운동을 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검판사들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도. 네. 그다음에 일부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운동을 했던 분들과 검판사들과 그다음에 언론인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던 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데였는데 그래서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네네네. 그분이 어떤 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여기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 도저히 들어주질 않아서. 예. 그래서 네. 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세력을 참 만들기가 어렵고 목소리 내기가 어려웠는데 조기 대선 직전에 제가 이제 그 사상계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편집위원을 하는데 거기서 그 뭐 보수 언론인들을 모셔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그걸 제가 사회를 봤어요. 예. 그래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 그 정규재 선생님하고 이제 조갑재 선생님이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굉장히 무슨 옛날에 살인파와 같은 관념주의 당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뭔가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당으로 세력 바뀌었다. 교체가 되고 체질 개선이 되어서 네. 내가 봐도 이제는 시민들이 찍을 만한 당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런 당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일어남으로써 조기 대선이 있고 그 당을 세력 교체라든가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저는 세력 교체라기보다는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했군요. 네, 쿠킹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럼 쿠킹을 하다 갔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네. 어떤 대표가 여기에 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대표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분이 저도 그때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동료 의원들의 별로 지지도 없고 그러나 김어준 채널과 같은
압도적인 스피커의 어떤 거기에 그냥 매번 그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네네. 이미지화된 어떤 자기 얼굴을 통해서 알리고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한가 보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당원으로 입당하는데 그런 계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원에 의해 가지고 말은 당원에 의해서 됐다는데 그렇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이 당을 대표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사권 같은 것들을 같은 것들을 휘두르면서 주변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완전히 그 내란 세력 옛날 비슷한 어떤 그 정치 검찰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상에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로 그걸 완전히 이렇게 안 치잖아요.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 원장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렇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들을 안 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내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요 하면 그런 사람 오히려 저 가짜고 옛날부터 지지했던 사람은 뭐 자기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네.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올드 이재명도 있고 뉴 이재명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우상화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40% 내외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봐요. 민주당만 따로 놓고서 보게 되면 여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무슨 어떤 뭐 진영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과 하나의 그냥 철학자의 눈으로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의 약간 눈으로서. 근데 대통령이 지지는 지금 60%가 넘고 오늘 어떤 조사 봤더니 65%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할 때도 49%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한 13, 4% 이상은 최소한 더 받는 형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그것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올드 이재명이냐 아니면 뉴 이재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의 그 사회가 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그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과 그런데 한 당에 있지만 이것은 이 시대가 가는 방향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선이라든가 뭐 지금 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거기 후보자 같은 것들 이렇게 꽂으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봤더니 전혀 이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문에 행정관이었어. 청와대 수석이었어. 뭐였어? 다 이런 사람들 꽂혀 앉혀놓는 거야. 그런 조짐이 지금 엄청나게 보여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시대 때 민주당과 지금 그런 형태의 인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리더십의 교체해 가지고 조직이 상당히 많이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쿠데타로 보는 거예요. 국민은 특히 그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재인 정부는 그냥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다른 정부의 실패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계엄 세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계엄 세력의 뿌리가 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어떤 동조가 있었건 아니면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괴물을 우리나라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시켰건 제 안에서 또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어떤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또 권력 투쟁 같은 게 윤석열 씨가 있었을 때도 이건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기를 실기했기도 했고